현재 일본 고등학생의 한국에서의 수학여행 경험담이 일본 전역을 경악의 도가니로 빠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고 이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한국에서 촬영한 영상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출신의 아오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일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평범한 고등학생인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정말 제 인생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의 삶까지 완전히 뒤흔드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야말로 이 사건을 기점으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죠. 사실 한국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 인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긴 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러한 영향은 대다수 부정적인 방향이었죠. 왜냐하면 저희 가족은 집안 대대로 한국을 싫어하는 혐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할아버지는 하루가 멀다 하고 혐한 시위까지 나가셨고 아빠는 한국은 역사를 왜곡하고 독도를 무단 점유한 깡패 국가라며 극우 방송에서 나오는 한국 관련 소식들을 죄다 꿰고 계셨는데요. 그리고 그러한 한국 관련 비하의 내용과 한국에서 벌어지는 각종 비극적인 사고들을 제게 낭독까지 하게 하는 이상한 취미까지 갖고 계셨죠. 엄마는 아빠보다는 온건하신 분이셨지만 그래도 한국이 먼저 일본을 싫어했으므로 일본이 한국을 싫어하는 건 정상이라고 주장하시며 일본인들은 한국을 욕해도 된다는 논리를 펼치시곤 했어요. 여기에 일본 서점에는 혐한이라는 전문적인 카테고리가 존재하고 일본 학교에서도 한국에 대해 배우는 내용이라곤 일본은 한국의 문명화를 도와준 착한 국가지만 지금의 한국은 독도를 무단 점거하며 일본의 뒤통수를 치고 있다는 내용밖에 없으니 이러한 환경에서 자라온 제가 한국에 대한 반감을 갖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빠르게 변해갔습니다. 분명 제가 무척이나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러한 한국에 대한 무시와 반감의 분위기가 일본 전역에 팽배해 있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일본 내에는 점점 한국에 대한 호감과 존경의 분위기가 싹트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제가 고등학생이 되자 대다수의 친구들은 한국을 일본보다 잘 살고 세련된 나라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심지어 일본보다 급여 조건도 좋고 복지도 좋은 한국 회사에서 자신의 새로운 꿈을 펼칠 거라며 한국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물론 한국 남자는 일본 남자와는 달리 키도 크고 듬직하며 잘생겼다며 자신은 일본 남자 따위는 필요 없으니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한국으로 가서 다정하고 잘생긴 한국 남자와 만나 결혼을 하겠다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았죠. 저는 이러한 달라진 일본의 사회적 분위기에 통 적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만 해도 부모님께 영향을 받은 대로 한국을 비하하는 선동을 이어나가며 늘 인기가 많은 역할을 독차지했으나 그러한 선동은 이제 전혀 먹혀들지 않았고 오히려 저희 반에서 한국을 싫어하는 학생은 저 혼자일 정도로 일본 내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매우 빠르게 변해버렸거든요. 특히나 제 또래 친구들은 모였다 하면 한국 드라마와 한국 연예인에 대한 토론을 벌이며 심지어 일본어 대신 한국어로 대화를 하는 친구들도 있을 지경이었기에 이러한 한국에 완전히 미쳐버린 일본의 분위기 속에 한국을 싫어하는 저는 점점 음침하고 기분 나쁜 아이 취급을 받으며 왕따로 전락해버렸죠. 정말로 이제는 선생님조차 저를 기분 나쁜 아이 취급을 하며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한국의 1인당 GDP는 일본의 1인당 GDP를 추월한 지 오래인데 도대체 한국을 왜 자꾸 가난한 국가라고 묘사하는 거냐며 이젠 꿈에서 벗어나 현실로 좀 나오라는 조언까지 건넸는데요. 하지만 아빠는 여전히 한국은 가난하고도 기술력이 형편없어서 일본의 모든 것을 베끼는 저질 국가라는 발언을 이어나가셨고 그렇게 저는 늘 혼란스러움만을 느끼며 이내 완전히 왕따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혐한을 주도하는 일본 학생의 전형적인 말로를 겪게 된 것이죠. 그러다 저희 학교는 수학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행선지는 바로 한국이었는데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는 상당히 역사가 깊은 고등학교로 학교 측은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야 한다며 늘 국내 수학여행만 고집했거든요. 그러나 이번 수학여행은 찬성 95%의 압도적인 득표로 다른 국가도 아닌 한국으로 떠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당연히 저희 부모님은 격분하시며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한국 같은 국가로 떠날 수가 있냐며 일본에 대한 차별을 일삼는 한국인들이 아이들에게 무슨 짓이라도 하면 책임을 질 거냐며 직접 항의를 하시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마치 혐한 발언을 일삼는 저를 벌레 보듯 보는 반 친구들처럼 혐한 발언을 쏟아내는 저희 부모님을 안타깝다는 듯 쳐다볼 뿐이었고
몇몇 선생님들은 지금이 30년 전도 아니고 제발 딸인 저를 봐서라도 현실을 살라며 부모님께 조언을 건네기도 했죠. 그리고 이렇듯 일본인들조차 한국을 일본보다 더 나은 국가라고 인정하는 분위기에 아빠는 제게 특별 임무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제가 직접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와서 한국의 차별적이고 가난한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오라는 거였는데요. 그리고 자신이 그러한 영상을 바탕으로 다시 학교에 항의를 하고 한국인들의 가난한 면모를 언론에 제보까지 하며 낱낱이 까발리겠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딸인 저를 마치 실험용 쥐 취급을 하는 아빠의 태도에 큰 상처를 받았으나 어쩌면 이건 한국의 현실을 까발림으로써 왕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저는 막중한 임무를 안고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일본 학교는 이짐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담임 선생님들마저 이러한 학생들의 이짐의 문화에 동참하며 이지매를 당하는 학생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함께 차별을 가하는 문화가 존재하는데요.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선생님들조차 이지매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괜히 다수의 의견을 거스르는 행위를 하다간 자신만 피곤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왕따인 저를 신경조차 안 썼습니다. 사실 저는 이러한 아무도 저를 돌봐주지 않는 현실에 슬픔을 느끼긴 했지만 이건 어찌 보면 좋은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더욱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한국의 후진적인 면모를 쉽게 취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셈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얻은 약간의 자유시간을 틈타 한국의 길거리 노점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분명 일본의 극우 TV 채널에서 한국의 위생은 형편이 없다고 들었고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해도 세계 최고의 청결함을 자랑하는 일본의 위생을 따라올 국가는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근처의 길거리 노점 거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노점 거리에 도착하자마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거리에서 진동하는 음식 냄새는 저를 정말 미치게 만들었거든요. 그럴만도 한 게 솔직히 일본에서 한국 음식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고 요즘 일본의 젊은 사람들은 일본 음식보다 한국 음식을 더욱 선호하는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그러나 저는 모름지기 일본인이라면 일본을 그대로 베끼기만 한 저질 한국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법이라는 아빠의 세뇌 때문에 한국 음식은 입에도 못 댄 채 한국 음식을 한번 먹어보고 싶다는 본능을 가까스로 억누르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감시를 하는 아빠도 사라졌겠다. 저는 한국 취재를 명목으로 한국 노점상에서 음식을 집어들게 되었죠.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평소에 그렇게나 먹어보고 싶던 떡볶이를 주문했는데 저는 제 떡볶이 발음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으나 노점상 주인 한국인 할머니가 느끼기엔 제 발음은 누가 봐도 일본인이 분명해 보였는지 그녀는 떡볶이를 외친 저를 가만히 쳐다보며 일본에서 왔냐는 질문을 건네왔거든요. 저는 순간적으로 매우 당황했고 일본인인 것을 들킨 이상 불이익과 차별을 당하기 전에 그 자리에서 도망가 버릴까도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고연령층일수록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공포에 질려버린 저는 손발이 빳빳하게 굳어 도저히 움직일 수조차 없었고 그렇게 긴장한 채 간신히 목소리를 낼 뿐이었습니다. 니혼진 데스. 하지만 정체가 들통난 제가 이곳 노점에서 계속 식사를 하는 것을 택한 건 큰 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곧바로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게 되었거든요. 일단 저는 분명 떡볶이 1인분만을 주문했지만 할머니가 제공한 음식에는 떡볶이뿐만 아니라 삶은 달걀과 튀김 몇 조각이 추가적으로 올려져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할머니는 이러한 추가적인 음식에 대한 금액도 청구할 게 분명했고 저는 역시나 한국은 일본인들을 차별하는구나 싶어 슬픔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물론 그녀가 제공한 떡볶이도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떡볶이는 너무나도 매웠고 저는 떡볶이가 혀에 닿자마자 타는 듯한 통증을 느끼며 재채기를 해버렸거든요. 아무래도 그녀는 제가 일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떡볶이를 도저히 사람이 먹지 못할 정도로 맵게 만든 것이 분명했고 저는 그렇게 차별을 당했구나 싶어 속상함에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사실 일본에서도 한국인 관광객들을 향한 초밥 고추냉이 테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어찌 보면 저는 한국을 욕할 자격조차 없었지만 그래도 낯선 타지에서 일본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차별을 당하는 건 분명 속상한 경험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눈물을 흘리자 놀라운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옆에 있던 다른 한국인 손님들은 눈물을 흘리는 제게 휴지까지 제공하며 달래주었고 도대체 왜 우는 거냐며 자초지종까지 물어왔기 때문인데요.
보통 일본에서는 남에게 관심이 없는 개인주의 문화가 팽배해 있기에 남에게 이러한 호의적인 관심을 얻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저 어리둥절한 채 떡볶이가 너무 매워서 그랬다는 번역 앱을 건넬 뿐이었죠. 그러자 놀라운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노점 할머니는 저를 위해 덜 매운 떡볶이를 만들어주기 시작했고 심지어 어묵 국물 등을 추가적으로 건네주셨기 때문인데요. 알고 보니 이건 차별이 아니라 그저 일본인인 저는 한국에 미친 듯한 매운맛을 감내할 능력이 없던 것일 뿐이었고 그녀가 처음에 건넸던 튀김 조각과 삶은 달걀도 그저 외국인인 제게 주는 서비스 음식이었으며 이 한국인 할머니는 제가 일본인이라는 것을 알고도 그저 자신의 나라를 찾아준 외국인 손님에게 환영을 해주기 위해 친절을 베푼 거였습니다. 이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호의였고 결국 이 모든 상황을 파악하게 된 저는 용기를 얻고 한국 음식들을 도전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혀가 불타는 듯 매웠던 떡볶이는 계속 맛보니 마치 캐러멜처럼 달콤하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목구멍 뒤쪽에서 따뜻함이 더해지며 왜 일본인들이 떡볶이에 미쳐있는지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떡은 모찌처럼 부드럽고 쫄깃쫄깃해서 만족스러운 식감을 선사해 주었고 떡볶이의 고추장 소스는 한번 시작하면 도저히 멈출 수가 없게 할 정도로 엄청난 중독성을 제공했기에 저는 그렇게 콧물을 질질 흘리면서도 정신없이 떡볶이를 퍼먹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국의 호떡도 너무나도 훌륭한 음식이었죠. 저는 떡볶이를 통해 한국 음식은 정말로 일본의 음식보다 훌륭하다는 것을 완전히 느끼게 되었고 그렇게 호떡까지 도전해보게 되었는데요. 겉껍질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호떡은 흑설탕의 단맛과 계피맛이 섞여 완벽한 조화를 자랑하고 있었고 저는 호떡 반죽의 약간의 짠맛과 속의 모든 것을 사르르 녹일 듯한 단맛에 완전히 압도되어 호떡을 도전한 지 1분 만에 호떡 하나를 뚝딱 해치워버렸어요. 치즈 핫도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한국 핫도그는 일본의 SNS에서 단연 가장 뜨거운 음식인데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아빠의 눈치를 보느라 쉽사리 도전하지 못했던 치즈 핫도그는 한입 베어 물면 치즈가 끝도 없이 늘어나는 재미있는 음식이었고 기존 핫도그와는 다른 바삭하게 튀긴 겉면은 핫도그를 더욱 감칠맛 나게 만들었죠. 핫도그는 분명 한국 음식이 아니었지만 현재 한국식 핫도그는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저는 한국 핫도그를 직접 맛보자마자 왜 그렇게 전 세계의 젊은 세대들이 한국 핫도그나 한국이 만든 것들에 미쳐 있는지 완벽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아는 국가였고 한국의 편견을 가졌던 저마저 완전히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완벽한 국가였거든요. 심지어 지저분할 줄 알았던 한국의 노점은 완벽하게 청결했으며 백화점에서도 현금 결제를 요구하는 일본과는 달리 이곳은 노점이었음에도 카드 결제가 가능했기에 저는 한국의 일본과는 차원이 다른 선진적인 면모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씨에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부모님은 분명 한국인들은 일본인들을 차별하고 미워한다고 했지만 제가 노점에서 겪은 경험들은 그와는 정반대였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제 노점에서의 경험은 그저 약과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넷 카페에 입장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곳에서 상상치도 못한 경험을 하게 되었거든요. 일단 저는 아무리 제가 노점에서 환대를 경험하긴 했지만 이건 특수한 경험일 뿐이고 한국에는 일본인들을 환대해주는 사람만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일본인인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목소리를 내지 않은 채 제가 주문하고 싶은 버블티를 가리킬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직원은 제 이름을 묻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이곳 카페에서는 주문자의 이름이나 닉네임을 부르며 음료를 제공하는 모양이었고 저는 황급히 어디선가 주워들은 이름인 김지은이라고 대답했으나 저는 어쩔 수 없는 일본인이었기에 김우지은이라고 발음해버렸죠. 결국 저는 이번에도 제가 일본인인 것을 들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버블티에 소금 테러 등을 당하진 않을까 하며 풀이 죽어있던 저는 주문한 버블티를 받자마자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주문한 버블티에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그 글씨체는 일본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 초보자의 글씨체였기에 아무래도 한국인 직원은 제게 환영의 편지를 써주기 위해 직접 번역 앱에 검색까지 하며 글씨를 적어준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아빠의 한국에 대한 주장과는 완전히 달랐던 한국인들의 친절한 환대에 엄청난 혼란을 느꼈고 그렇게 제게 편지를 적어줬던 한국인 직원에게 다가가 번역 앱을 통해 질문을 건네게 되었습니다.
분명 한국인들은 일본인들을 싫어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제게 환대를 베풀어주는 거죠? 그러자 한국인 직원은 제게 충격적인 답변을 건네오기 시작하더군요. 글쎄요. 분명 한국은 일본과의 좋지 못한 역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는 그리 오래 지나지도 않았기에 한국의 고연령층일수록 일본을 싫어하죠. 특히나 일본은 국제법상 명백히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고 우겨대고 있고, 일본은 위안부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며 한국을 지배하며 여러 피해를 준 역사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한국에는 전통적으로 손님을 환대해주는 문화가 존재하고, 한국인들은 한국이 좋아서 한국을 찾아온 개인 관광객들에게까지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당신은 한국에서 일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당할까봐 걱정하는 것 같은데, 그러한 차별은 일절 겪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녀의 말에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건 아빠의 주장과는 정반대되는 논리였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기 위해 양국의 역사 문제를 영어로 검색해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검색해본 결과 정말로 한국과 일본의 갈등의 원인은 대부분 일본 측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야말로 한국인들은 일본을 싫어할 만한 이유가 있었지만 일본인들은 한국을 싫어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미안해해야 했죠. 결국 저는 이때부터 완전히 현실에 눈뜨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이렇게나 착하고 수준 높은 한국인들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미워할 리도 없었거니와 한국인들은 정말로 제게 친절한 환대만을 베풀어줬기에 아빠의 한국에 대한 증오는 그저 아예 근거가 없는 헛소리와 다름이 없었거든요. 물론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더 발전되고 편리한 나라기도 했습니다. 저는 일본인들의 한국 관광 필수 코스인 올리브영 매장에 들어가 보게 되었는데, 현재 일본은 별다른 화장품 브랜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화장품은 일본을 거의 지배하다시피 하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아빠 때문에 이러한 한국 화장품조차 사용해 본 적이 없었기에 그렇게 설렘의 감정을 아는 채 매장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이곳 매장에는 매장 내 화장품의 위치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 키오스크는 제품에 대한 실시간 재고 및 근처에 있는 다른 매장의 재고까지 확인할 수 있는 편의 기능까지 제공하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한국은 이러한 편리한 시스템뿐만 아니라 다시금 외국인인 제게 놀라운 호의를 베풀어주기도 했어요. 혹여라도 차별을 당할까봐 잔뜩 주눅이 들어있던 제게 한국인 직원 언니는 제게 맞는 틴트를 추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제가 고민하던 제품을 샘플로 무료로 제공해 주기까지 했거든요. 그녀는 제가 일본인인 것을 알고도 저를 귀여워해주고 환영해 주었고, 결국 저는 일본 학교에서는 도저히 받아본 적 없는 사랑을 한국 입국 첫날 만에 엄청나게 받아버린 상황에 다시금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늘 음침하고 기분 나쁜 아이라는 소리만을 들으며 선생님에게까지 무시를 당하는 소외받는 왕따였는데, 오히려 제가 그렇게나 욕하던 한국인들이 제게 환영을 해주고 사랑을 듬뿍 준 상황에 저는 한국에 대한 죽을 만큼의 감사함과 미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복귀 시간이 다 되어 집결지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겐 심각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죠. 바로 저희는 버스를 통해 이동해야 했는데, 저는 분명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음에도 버스는 존재하지 않았고 심지어 반 친구들도 온데간데 없었거든요. 그랬습니다. 이들은 저를 골탕 먹이기 위해 일부러 잘못된 시간을 알려주었고, 선생님은 저에 대한 관심조차 없었기에 그렇게 저에 대한 인원 점검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자신들끼리 출발해버린 거였죠. 저는 한국에서 이런저라도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고 마음이 따뜻해졌던 상황이었기에 이렇듯 냉혹한 현실로 되돌아온 상황에 절망만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였다면 그저 따돌림의 상황에 좌절한 채 쭈그리고만 있었겠지만, 저는 문득 한국에서만큼은 그렇게 무기력하게 있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분명 제게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었고, 그렇게 저는 이번 목적지인 경복궁을 저 혼자의 힘으로 찾아감으로써 저 또한 한국을 사랑하는 학생이고 저 혼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로 했죠. 그렇게 저는 한국의 지하철로 향했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의 지하철 모습을 보자마자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저는 지금껏 일본의 지하철이 전 세계 최고라고 생각했지만 한국은 그런 일본의 선진적인 지하철 인프라를 아득히 뛰어넘은 미래의 모습을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아직도 지하철표를 현금을 지불하며 발권하는 일본인들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그저 지갑을 꺼내지도 않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을 태그함으로써 3초 만에 지하철에 탑승하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한국의 지하철은 단 1초의 시간도 어기지 않는 극한의 정시성을 보장했기에 저는 더더욱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 지하철은 정시성을 잘 지키기로 유명하지만 그래도 10분 전후의 지연은 밥 먹듯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나 한국의 지하철은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정시성을 자랑하고 있었고 저는 이러한 한국 지하철의 우수한 모습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한국은 어떻게 이러한 무지막지한 지하철 인프라를 가지게 되었는지를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저는 검색 3초 만에 한국은 30년 동안 기술력이 정체되어 있는 아날로그 일본과는 달리 이미 믿을 수 없는 기술적 진보를 이룬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 아빠는 한국은 일본의 모든 것을 따라하는 수준 낮은 국가라고 했지만 한국은 이미 자체 기술력을 통해 AI 시스템으로 열차 배차 간격을 실시간으로 조정하는 세계 최강의 기술 강국이었는데요. 한국은 역사 데이터와 역센서의 실시간 도보 교통을 기반으로 AI 시스템은 기존의 빅데이터와 승객들의 흐름을 인식하여 자동으로 열차 운행 빈도를 증가시키며 때로는 간격을 90초로 줄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출퇴근 시간대나 비나 눈, 콘서트, 사고 등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승객들이 폭증하더라도 이에 완벽히 대응할 수 있었고 이러한 기술력은 결국 한국 시민들의 편의성과 삶의 질을 극한의 수준까지 끌어올려주고 있었죠. 이건 AI 시스템은커녕 모든 열차 배정을 아직도 종이와 펜으로만 정하는 일본의 낡은 시스템과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모습이었고 저는 아무래도 아빠의 한국에 대한 열등감은 한국에 의해 완전히 추월당해버린 경제적 기술적 수준뿐만 아니라 일본이 그렇게나 자랑하던 시민의식 수준조차 한국에 추월당해버린 데서 기인하는 히스테리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한국 지하철에서는 영어뿐만 아니라 일본어로 된 안내까지 제공해 주었기에 저는 별다른 불편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한국 지하철을 탑승한 채 이동할 수 있었는데요.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은 정말로 우수하고 과학적인지 저는 버스로 먼저 이동한 친구들과 거의 동시에 경복궁에 도착할 수 있었고 저를 의도적으로 따돌린 반 친구들은 혼자 힘으로 경복궁에 도착한 저를 보고 도대체 제게 어떻게 이곳에 도착했는지 완전히 넋이 나간 눈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들의 옷차림을 보고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일본인 친구들은 한국에 대한 사랑을 넘어 존경의 감정까지 갖게 되었는지 이들은 하나같이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까지 대여한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다른 외국인들 또한 하나같이 한복을 대여한 채 자신들의 경복궁에서의 시간을 완전히 즐기고 있었기에 저는 아무래도 아빠의 말과는 달리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은 이미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구나 싶어 다시금 감탄할 수밖에 없었죠. 아무튼 저는 한복의 아름다운 자태를 보자마자 이건 저도 반드시 입어봐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홀린 듯 한복 대여소로 이동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한복 대여소에 엄청난 줄을 본 저는 아무래도 오늘 안에 한복을 빌리긴 틀렸구나 싶은 생각을 하던 찰나 이내 경악을 금치 못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 대여소에 늘어진 줄은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줄어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제가 한복 대여소에 입장하게 되었을 때 저는 대여소의 줄이 빠르게 줄어들 수 있었던 이유를 깨닫고 다시 한번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기술력을 통해 이러한 줄마저도 최소화시켜 놓은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한복 대여소 내의 AI 기반 피팅룸은 신체 지수를 자동으로 스캔하고 완벽한 크기의 한복을 제안하여 편안한 착용감과 빠른 대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이러한 AI 스마트 스크린은 대여자의 퍼스널 컬러에 맞게 한복의 색상도 추천해주고 있었기에 대여자는 자신에게 맞는 한복을 고르느라 시간을 허비할 필요도 없이 그저 3초 만에 자기에게 딱 맞는 한복을 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죠. 일본이었다면 극한의 아날로그 시스템을 통해 카드 결제도 안 되는 대여소에서 한참의 시간을 대기해야 했을 게 뻔했지만 한국은 그야말로 차원이 다른 미래 국가였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복을 입은 저는 뭔가 알 수 없는 용기가 샘솟기 시작했고 그렇게 한국의 전통옷인 한복을 입은 제 정면 셀카를 아빠에게 전송해버렸는데요. 아빠는 이렇게나 우수한 한국을 근거 없이 비하한 벌을 받아야 했거든요. 아빠는 제 연락을 곧바로 확인했는지 제가 사진을 전송하자마자 분노에 찬 엄청난 메시지를 보내왔지만 저는 남을 이유 없이 헐뜯기나 하는 아빠가 더욱 고통을 느끼길 원했기에 그러한 연락을 전부 무시해버렸어요.
하지만 이러한 통쾌한 복수에도 저는 다시금 우울함을 느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복을 입자 다른 친구들은 그렇게나 혐한을 할 때는 언제고 무슨 낯짝으로 한복을 입냐며 저를 향해 수군대며 째려봤거든요. 저는 그런 그들에게 이제 저도 혐한은 그만할 거고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다며 항변을 해봤으나 그들이 저를 싫어하는 이유처럼 보였던 혐한은 그저 구실일 뿐이었는지 이들은 저를 여전히 혐오스럽다는 듯 쳐다보며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용기를 내어 반 친구들에게 한복을 입은 제 모습을 사진 찍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친구들은 그런 제게 침을 뱉으며 응수할 뿐이었는데요. 결국 저는 마음의 상처만 받은 채 다시금 서러움의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상상치도 못했던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도대체 이러한 제 상황을 어떻게 알았는지 한국인들이 먼저 나서 제게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접근했거든요. 정말로 이들은 제가 일본인이라는 사실을 대체 어떻게 알았는지 영어를 구사하며 제게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했고 그렇게 전문 사진 기사처럼 10분 여간 사진을 찍어주더니 이내 즐거운 여행되라는 말을 끝으로 쿨하게 떠나버렸는데요. 한국인들은 정말로 일본인인 제게 같은 일본인들보다도 훨씬 더 극진한 대우를 해줄 뿐이었고 저는 이들의 환대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다시금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한국인들이 없었다면 이번 한국 여행에서의 제 추억은 전혀 없었을 게 분명했거든요. 물론 한국은 뭐 하나 빠질 데가 없는 완벽한 국가인지 경복궁의 전경도 무척이나 멋있었는데요. 경복궁의 모든 것들은 무척이나 넓었고 마치 한국 왕족들이 이곳에서 살아있는 느낌마저 자아냈거든요. 경복궁의 궁전부지는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빨간색과 초록색 목조 건물은 섬세하고 아름다운 패턴으로 칠해져 있었으며 지붕은 붓질처럼 강하게 휘어져 있었는데요. 저는 이러한 웅장한 경복궁의 모습에 문득 일본의 조용하고도 작은 성이 생각났고 저는 한국의 궁궐에 비한다면 너무나도 초라한 일본의 궁궐에 부끄러움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특히나 한국의 궁궐은 건축물 그 자체로도 멋있었지만 분위기는 더더욱 훌륭했는데요. 경복궁 내부에 한복을 입고 달리는 아이들, 전통 갑옷을 입고 교대 근무를 하는 궁궐 경비원들, 그리고 한국의 전통 놀이 행사와 판소리 등의 문화 공연이 여기저기에서 열리고 있는 모습은 제가 마치 조선시대로 들어온 듯한 착각마저 들게 했거든요. 그러나 한국에 정말로 소름 돋는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는 과거와 미래가 손을 잡는 듯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보통 일본에서는 전통적인 장소와 현대적인 장소가 분리되어 있지만 한국은 천년된 궁전에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와 같은 미래형 건물까지 몇 분 안에 걸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장 코앞에만 해도 각종 고층 빌딩들과 전통 사찰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일본은 그저 역사를 고립시켜 보호했다면 한국에서는 역사를 현대생활 속에서 살아가게 함으로써 역사를 기리고 있었고 마치 한국인들은 조상들을 존경하면서도 그들을 미래와 함께 저녁 식사에 초대한 것 같은 느낌마저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은 이러한 실용성과 전통을 둘 다 챙긴 국가답게 경복궁 내부에는 관광객들을 배려해주는 다양한 최첨단 인프라들이 즐비해 있었는데요. 일단 경복궁 곳곳에 위치해 있는 디지털 스크린은 경복궁 내부의 역사적 명소와 추천 관광 명소들을 표시해주고 있었고 심지어 실시간 방문자 밀도 지도까지 제공하여 군중을 피하며 여유롭게 관람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이는 유적 내부에는 디지털 인프라는커녕 인쇄된 종이지도조차 없는 일본과는 차원이 다른 배려의 모습이었고 저는 이 나라야말로 외국인 관광객들을 받을 준비가 된 국가구나 싶어 감탄을 할 뿐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디지털 스크린은 근처의 추천 레스토랑이나 전통 테마 카페를 추천해주기도 했고 다가오는 공연이나 특별 전통 전시회를 추천해주기도 했기에 한국은 여행 계획이 전혀 없어도 완벽하게 즐길 수 있는 배려심 깊은 국가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웠던 건 바로 와이파이 인프라 수준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친구가 아예 없었기에 친구들뿐만 아니라 선생님조차 제게 데이터를 구매하는 법을 전혀 고지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꼼짝없이 눈뜬 장님처럼 아무런 인터넷도 이용하지 못한 채 다녀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한국에서는 데이터를 구매할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한국은 공공장소 전체에 초고속 무료 와이파이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최고의 선진국이었거든요. 심지어 한국은 경복궁 같은 유적지에마저 완벽한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고 있었고 저는 이러한 전통 유적지에마저 공공 와이파이 인프라를 구축해둔 한국의 부유함과
배려심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은 5G 인프라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구축한 통신망 인프라 최강국이었기에 이러한 선진적인 인프라는 한국인들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부분이었지만 공공 와이파이는커녕 지하철에서는 데이터조차 제대로 안 터지는 일본에서 평생을 살아온 저로서는 이러한 한국의 선진적인 인프라가 너무나도 놀라워 감탄만 연발하게끔 했죠. 그렇게 경복궁을 정신없이 둘러보다 보니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저는 이제 버스로 돌아가기 위해 이동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버스는 이번에도 보이지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저를 특히나 괴롭히던 무리는 이번에도 잘못된 시간을 알려줘서 저를 속였던 거였고 저는 또다시 버스를 놓치게 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큰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경복궁 다음 행선지는 부산이었고 저희는 부산에 도착한 뒤 부산의 숙소에서 하룻밤을 묵을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부산은 지하철로 갈 수도 없는 머나먼 곳이었기에 저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패닉에 빠져 정신없이 길을 걷다가 결국 지하철역에 도착함과 동시에 그대로 무너져 내리며 오열을 하고 말았는데요. 도대체 고등학생인 제가 이러한 낯선 타지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저는 그저 좌절감만을 느낄 뿐이었고 제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웬 한국인 할머니 한 분이 저를 유심히 지켜보시더니 이내 제게 말을 걸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녀는 제가 한국어를 못 알아듣자 유창한 일본어를 구사하며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녀의 유창한 일본어 실력을 보고 그녀가 한국계 일본인이거나 아무튼 일본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제 상황을 털어놓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지금 당장 부산으로 가는 것은 조금 어려울 테니 일단 자신의 집으로 가서 하룻밤 묵는 게 어떻겠냐는 말을 건네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아무래도 그녀가 같은 동포라는 이유로 저를 도와주려는 거구나 생각했고 애초에 제겐 선택지 자체가 없었기에 그렇게 할머니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기다려보라며 각종 젓갈 반찬과 계란말이, 잡채 등 20가지가 넘는 반찬을 내오셨고 심지어 근처 마트에서 삼겹살까지 사오시며 저를 위해 진수성찬을 만들어주셨는데요. 저는 그런 할머니께 엄청난 감사함이 들었고 그렇게 한국에서 같은 동포를 만나게 되어 다행이라는 말을 건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이내 충격적인 답변을 해오시더군요. 알고 보니 그녀는 젊었을 때 일본으로 가서 일을 하긴 했지만 100% 한국인이었거든요. 즉, 저는 이번에도 한국인에게 도움을 받았던 거였습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고 특히나 연세가 지긋하신 할머니였기에 일본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을 텐데도 어째서 저를 도와준 거냐는 질문을 건네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할머니께서는 분명 자신은 일본에서 일했을 때도 상당한 차별을 받았고 자신의 부모님은 침략자 일본에 의해 직접적인 피해를 받기도 했지만 그래도 자신은 일본인 개개인을 증오하지는 않는다는 대인배적인 말씀을 건네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손녀뻘보다 한참이나 어려 보이는 학생이 곤경에 처했는데 어떻게 두고만 볼 수가 있냐며 한국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절대로 보고만 있지 않는다며 저를 달래주시기까지 했죠. 결국 저는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 저는 진심으로 한국인이 되어 따뜻한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심지어 할머니의 말씀대로 한국인 할머니의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눈을 뜨니 정말로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할머니 댁 앞에는 저를 부산으로 데려다줄 별도의 차량이 준비되어 있었고 할머니는 그런 제게 언제든지 놀러와도 좋다고 말씀하시며 여러 음식들과 현금 5만 원까지 제게 쥐어주셨는데요. 저는 이러한 믿기지 않는 환대에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으나 제가 한국인 할머니의 고집을 당해낼 수는 없었고 그렇게 저는 영문도 모른 채 부산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뭔가가 이상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바로 저를 보고 비웃음을 지어야 할 왕따 주동자 무리와 담임 선생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나중에 상황을 알게 된 저는 다시금 오열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일본어에 능통한 할머니는 제가 불러준 학교 이름과 왕따 주동자들의 이름까지 전부 메모해둔 상태였고 날이 밝자마자 학교 측에 전화를 걸어 맹렬히 항의를 했던 거였기 때문인데요. 할머니는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번 사건을 한국 언론사뿐만 아니라 일본 언론사 측에도 뿌려버릴 거라며 엄포를 놓았고 이러한 할머니의 당찬 항의에 명예를 그 무엇보다 중요시 여기는 일본 학교 측은 매우 당황한 채
당장 왕따 주동자와 선생님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기 귀국을 하게 되었던 거였죠. 사실 일본에서 이러한 왕따 문제는 거의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학교 측은 알면서도 사건을 묻어버리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일본은 워낙 음습한 문화를 갖고 있기에 이렇듯 피해자가 독박을 쓰며 사건이 묻히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일본에서 사셨던 분답게 일본의 이러한 음습한 문화를 잘 알고 있었고 그렇게 언론사 투고라는 초강수까지 꺼내드셨기에 결국 저는 기적적으로 여행을 이어나갈 수 있던 거였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은 제게 기적을 선물해줬던 거였고 저는 이렇듯 한국의 은혜를 입은 이상 절대로 빚지고 살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현재 아빠에게 당장 한국으로 가족여행을 가지 않으면 집을 나가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인데요. 저는 아빠에게 한국의 말도 안 될 정도로 우수한 모습을 직접 구경시켜줌으로써 아빠의 한심한 극우 성향을 완전히 박살낼 생각이거든요. 아빠는 어렴풋이 한국이 일본을 진작에 추월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계셨는지 처음에는 맹렬히 반대하며 두려움에 떨었으나 저는 한국이 일본을 앞선다는 객관적인 지표들을 전부 조사하여 아빠에게 연불 읊듯이 전해준 상태며 한국으로의 가족 여행만큼은 절대로 양보 못한다고 선전포고를 해버렸습니다. 결국 한국으로의 가족여행 날짜는 잡히게 되었고 아빠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처럼 현실에 눈을 뜨고 자신이 지금껏 한국에 했던 추잡한 짓거리에 대한 뼈에 사무치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게 뻔하죠. 물론 저 또한 그간의 한국에 저지른 실수에 대한 미안함과 제게 기적을 선물해준 한국에 감사함을 갚기 위해 지금부터는 한국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항상 노력하는 삶을 살기로 했는데요. 그리고 최종적인 목표는 제 조국인 일본을 떠나 한국에 정착하여 아름다운 한국인들과 함께 사는 것이죠. 한국의 한계는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를 전부 따져보더라도 식민지로 전락했던 국가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했던 사례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은 그저 과대평가된 가짜 국가일 뿐이라는 것이죠. 여기 유럽 내에서 한국의 성공은 전부 가짜라는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 의문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공영방송에서 충격적인 다큐멘터리가 송출되기 시작하자 프랑스 여론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프랑스 전역을 들썩이게 만든 한국 영상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카미유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프랑스 최고의 공과대학교라고 여겨지고 있는 에콜 폴리테크니크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실제로 저는 학창시절부터 매번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을 만큼 공부에 진심이었고 공학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보자는 꿈을 가졌던 저는 대학교에서 진학해서도 수석을 밥 먹듯이 차지했던 학생이었죠. 공대에는 여자 자체가 거의 없었기에 저는 더더욱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등생이던 제가 요즘은 프랑스라는 제 조국에 대해 엄청난 현타를 느끼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게 프랑스는 발전이라는 게 없는 나라 같았거든요. 정말로 과거까지만 해도 전 세계를 호령했던 프랑스지만 현재는 아직도 100년이 넘은 건물에 거리에서는 데이터도 제대로 안 터지는 낡은 인프라, 그리고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현금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은 제가 이런 나라에서 아무리 열심히 배운다고 해도 제대로 된 공학자로 성장할 수 있긴 한 걸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했죠.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프랑스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래를 걸 국가는 다름 아닌 아시아 국가로 결정했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요즘 아시아 국가의 기술 혁신이나 성장세가 엄청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이야 전통적인 기술 강국이고 한국도 불과 몇십 년 전에는 아예 기술력 자체가 없던 가난한 국가였지만 요즘 프랑스 뉴스를 보다 보면 한국의 강력한 기술력과 저력에 대해 이곳저곳에서 대서특필되고 있기에 저는 이 나라들이야말로 제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국가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프랑스와 일본의 관계는 상당히 깊고 실제로 프랑스에는 수많은 일본인들이 거주하고 있기에 저는 일본인 친구들에게 이러한 제 고민의 상황을 말해주며 도대체 제가 어느 국가로 유학을 떠나야 할지에 대해 조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나 예의 바르고 싫은 소리를 못하는 것처럼 보였던 착한 일본인 친구들은 한국 이야기가 나옴과 동시에 얼굴이 새빨개지며 도저히 이해 못할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카미유, 너 정말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물론 한국이 빠른 경제 발전을 이룩한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건 전부 일본이 한국의 문명을 전해준 덕분이고 또 한국의 경제 수준은 잘 쳐줘봐야 중진국 수준에 일본과는 비교도 안 되는 낮은 수준을 가진 국가라고.
너는 일본이 한국의 근대화를 선사해주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매우 원시적이고 후진적인 사회를 가진 국가였다는 것쯤은 잘 알고 있을 거야.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시켜 계몽시키지 않았다면 한국은 아직도 과학 자체가 개발되지 않은 원시국가로 남았을 거라고. 그런데 어떻게 문명을 선사해준 일본과 한국을 비교할 수가 있겠어? 뭐, 식민지의 주종 관계에 있던 다른 많은 국가들처럼 한국은 아직도 일본의 소나기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도 하지. 만약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수출을 막아버린다면 한국은 기술산업 자체가 막혀버려 완전히 몰락하고 말거든. 실제로 한국은 2019년에 괜히 일본에 대들다가 일본이 첨단 소재 수출을 막아버리자 국가 괴멸급 위기 상황에 빠지기도 했어. 무엇보다도 한국이 빠르게 경제 발전을 이룩했다는 것 자체가 이 나라는 저품질 국가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지. 적절하고 건강한 경제는 일본처럼 천천히 성장하기 마련이고 한국의 정상적이지 않은 경제 발전 속도야말로 한국은 나라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고 불안정한 수준의 경제를 가졌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한다고 볼 수 있어. 사실 저는 일본인 친구들의 하나 같은 주장에 약간은 놀라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일본인들은 겉으로는 예의와 매너를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들은 은근슬쩍 상대방을 깎아내린다거나 눈치를 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예전부터 느끼긴 했어요. 그런데 일본인들은 한국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얼굴이 새빨개지며 처음부터 끝까지 비난의 목소리만 냈다는 점은 기존의 일본인들이 보여주던 화법이 아니었기에 저는 당황스러운 감정마저 느꼈죠. 그러나 저는 일본인들이 없는 이야기를 지어서 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이 주장한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을 뿐만 아니라 또 한국은 빠른 발전을 이룩했고 실제로 몇 년 전에는 일본과 정치적인 갈등 상황을 겪었다는 점은 거짓말이 아닌 진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본인들의 말대로 아무래도 한국은 과대평가되고 있는 국가일 뿐이고 제가 만약 한국으로 간다면 프랑스에서보다 훨씬 더 인생을 낭비하는 경험을 하게 될 거라고 확신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저는 일본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을 거의 확정짓고 일본행을 위해 준비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본으로 떠나기 직전 저는 프랑스 공영방송에서 진행된 충격 영상을 시청하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명색이 프랑스 공영방송이지만 방송에서는 만약 프랑스가 한국을 따라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미래는 없다는 매우 도발적인 영상을 송출했거든요. 그리고 진행자는 영상 시작부터 충격적인 주장을 해오기 시작했죠. 현재 프랑스는 혁신 없이 정체되어 버려 이젠 그저 그런 국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더욱 큰 문제는 프랑스인들은 현실에 안주해서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인지조차 못한 채 그저 자신들이야말로 세계 최고의 국가의 국민이라며 허세를 부리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현실은 프랑스는 원전 사업 및 각종 무기 수출 사업 등 거의 모든 기술 수주 분야에서 한국에 의해 완전히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말았고 이로 인해 매번 거의 확정적으로 벌어오던 외화를 더 이상 벌 수 없게 되며 경제 성장률은 점점 더 낮아지고만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프랑스는 우리의 먹거리를 빼앗아가고 있는 한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야만 하고 만약 프랑스가 한국처럼 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프랑스라는 국가는 몇 년 내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 거라는 점입니다. 일단 한국은 정말 대단한 국가며 배울 점이 많은 국가입니다. 한국은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의 식민지하에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원래부터 못 살았고 과학 발전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는 국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은 한국은 5천년의 역사 동안 일본이 침략하기 훨씬 전부터 첨단 과학, 의학, 공학을 자랑하고 있던 문명국이었거든요. 심지어 한국은 구텐베르크의 인쇄기 이전에 가동 금속 활자 인쇄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던 국가였고 일본이 서양 디자인을 모방하기 수세기 전에 선진 조선업을 발전시켰던 놀라운 과학 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순간의 실수로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일본은 한국으로부터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원을 훔치고 한국 문화를 금지하며 노예 노동을 강요했기에 한때 찬란한 문화를 자랑했던 한국은 단숨에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하고 말았죠. 이러한 한국의 역사에서 프랑스는 반드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정도로 과학적으로 진보를 이룬 국가더라도 한 번의 안일함으로 모든 것을 잃고 추락할 수 있다는 교훈은 한국의 역사 속에서 여실히 엿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원래부터 찬란한 문명국으로 이름 날리고 있던 국가답게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자마자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한국은 독립 직후 전쟁까지 겪으며 고난을 겪어야 했지만 결국 현재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문화력,
그리고 경제력과 기술력까지 모조리 갖추며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경제대국으로 이름 날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점은 한국은 이 모든 분야에서 전통적인 선진국인 일본을 전부 추월했다는 점입니다. 일단 기술력만 봐도 그렇습니다. 2019년 한국과 일본은 극심한 대립을 겪었고 일본은 한국으로의 반도체 생산 첨단 소재 수출을 금지하는 초강수를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한국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 이러한 일본의 조치는 한국에 엄청난 악수로 작용할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처음에만 고전했지 금세 자체 첨단 소재를 개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기점으로 양국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죠. 현재 그렇게나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던 일본의 기업들은 메모리 칩을 삼성과 SK 하이닉스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일 뿐더러 일본은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스마트폰에도 완전히 의존하고 있지만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거든요. 이 상황에서 다시금 2019년과 같은 양국의 정치적 대립 상황이 펼쳐진다면 한국은 거의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지만 한국의 기술력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지금의 일본은 괴멸적인 피해를 입고 국가 자체가 붕괴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즉, 한국은 기존의 과학 강국으로서 이름 날렸던 것처럼 현재 전통적인 기술 강국인 일본조차 완전히 뛰어넘으며 일본을 마치 21세기판 식민지 수준으로 쥐락펴락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고 프랑스는 이러한 한국의 모습에서 많은 것들을 배워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역사적으로 봤을 때 늘 강대국으로 이름 날렸던 프랑스라도 혁신을 멈추면 언제든 몰락할 수 있다는 것과 현재 한국에 의해 거의 대부분의 기술 수주 사업을 빼앗긴 프랑스는 한국처럼 기술 혁신을 위해 사활을 걸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고꾸라진 채 절대로 다시 올라올 수 없을 거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진행자의 말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일본인들의 한국에 대한 주장들은 죄다 거짓말이었기 때문이었죠. 일본이 말한 대로 그들이 정말로 한국을 도왔다면 왜 일본 통치가 끝난 직후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가 되었던 것이고 일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자마자 한국은 일본을 넘어선 세계 최강대국으로 부상했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한국의 경제는 불과 몇십 년 만에 빈곤에서 첨단 기술 강국으로 성장한 반면 일본의 경제는 30년 넘게 정체되어 있는 상황인데 일본의 느리게 발전한 경제는 실제로 마이너스 성장, 임금 감소, 그리고 인구 감소를 의미할 뿐이었거든요. 반면에 한국은 더 높은 임금, 더 강한 수출, 그리고 더 큰 글로벌 기술 입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일본은 이러한 완전히 뒤바뀐 양국의 운명의 열등감을 느껴서 무작정 한국을 깎아내릴 뿐이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일본인들은 그저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가며 한국을 비하할 뿐이었던 거고 저는 이 모든 정황을 알게 되자 결국 제대로 정신이 돌아오게 되었죠. 사실 프랑스는 상당한 방산강국으로 이 분야에서 많은 정기적인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K9 자주포나 K2 흑표 전차 등 무지막지한 첨단 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하더니 이내 폴란드와 핀란드, 그리고 노르웨이 같은 중요 고객들을 가로채갔고 이내 기술력 하나로 기존의 프랑스의 자리를 완전히 대체해버렸습니다. 물론 원자력 산업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는 이 분야에서도 지배적인 입지를 가졌고 원자력 기술은 그 진입 장벽이 매우 높기에 웬만한 국가들은 엄두조차 못 내는 분야인데요. 그런데 한국은 최근 체코의 24조 원 규모의 원자력 수주 경쟁에서 프랑스를 압도하면서 이 분야에서마저 프랑스의 기존의 지배력을 무참히 박살내버렸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이러한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을 거듭하는 한국과는 달리 프랑스는 이러한 한국에 의해 완전히 압도당하는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전되어 버린 양국의 기술력 격차는 더더욱 극심해져만 가고 있는 게 현실이죠. 또 한국은 전 세계 D램 시장의 75% 이상을 자랑하고 있는 세계 1위 메모리 칩 생산국으로 유럽의 모든 기술 기업들은 한국 반도체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심지어 한국은 다른 반도체 강국들과는 달리 설계부터 제조까지 반도체 생산을 위한 완전한 공급망을 갖추고 있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반도체를 공급할 수 있죠. 만약 한국 반도체가 없다면 유럽의 전자산업은 아예 붕괴되는 상황이고 그야말로 현재 기술력 하나로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한국을 막을 수 있는 국가는 좀처럼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아니란 태도로 한국이 아닌 일본을 선택하려 했다니 저는 제 바보 같은 결정에 인생이 완전히 꼬일 뻔한 상황에 아찔함마저 느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단 제가 들었던 정보가 정말 맞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무작정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동안 수많은 해외여행 경험을 해봤지만 인천공항은 제가 겪은 모든 공항들 중에서도 단연 가장 특별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제가 존 F 케네디, 히드로, 샤를 드골 공항에서 경험했던 느리고 비효율적인 공항 모습과는 달리 저는 인천공항에 발을 딛자마자 한국 공항의 모든 면에서 극한으로 간소화되고 최적의 효율을 자랑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요. 일단 그 대표적인 인프라가 바로 공항 내 자율 교통수단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은 매우 거대한 공항이었고 그 때문에 승객들이 비행기에서 공항 안으로 이동하기까지도 꽤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는데요. 그런데 인천공항 측에서 운영하는 자율주행 버스 셔틀은 저희를 공항 안까지 무사히 데려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제1공항에서 제2공항까지도 단숨에 저희를 이동시켜주는 놀라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나 인천공항 측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율 전기 셔틀은 제로 지연 AI 스케줄링 시스템에서 작동하여 여행자는 조금의 지연도 없이 항상 차량을 이용할 수 있었죠. 사실 인천공항 측에서는 이러한 승객들의 편의를 위한 인프라를 베풀어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셔틀 서비스가 유료로 제공되는 것이면 모를까. 도대체 인천공항은 왜 자신들에게 아무런 이익도 되지 않는 서비스를 무료로 베풀 수가 있단 말인가요? 아무래도 한국은 나라 자체가 남을 위한 배려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고 아예 이러한 배려가 시스템화까지 된 믿기지 않는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웠던 점은 한국인들 그 자체였어요. 한국인들은 비행기에서 셔틀버스로 갈아타는 시간 동안 정말 효율적이면서도 배려심 깊은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일단 이들은 비행기 착륙과 동시에 놀라운 속도로 하나같이 자리에서 일어섰고 근처에 노약자가 있을 경우 노약자의 짐까지 전부 선반에서 내려 버스까지 실어주는 놀라운 배려심을 보여주었거든요. 남을 위한 배려심이라곤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프랑스에서는 노약자가 느릿느릿 자신의 짐을 내리고 있으면 도와주기는커녕 왜 빨리빨리 나가지 않고 문구적대냐며 짜증을 내기 일쑤지만 한국인들은 마치 노약자를 도와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처럼 정말 기계처럼 약자를 포착하자마자 배려를 베풀어 주었고 이러한 한국인들의 모습은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오게끔 했죠. 하지만 더욱 경악스러웠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세계에서 가장 편리한 공항 도착을 마친 뒤 입국 심사라는 마지막 남은 큰 산을 넘어야 했을 때의 일이었는데요. 사실 입국 심사 절차는 엄청난 시간을 인내해야 하는 상당히 귀찮은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저처럼 해외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외국에 처음 도착했다는 점에 대한 설렘을 느끼다가도 입국 심사 때만 다가오면 본격적인 기다림을 시작하기도 전에 짐부터 빠지곤 합니다. 입국 수속관들은 수많은 승객들이 떼거지로 몰려오든 말든 자신의 옆 동료와 시시덕거리면서 떠들기나 하고 심지어 업무 중에 개인적인 전화를 받느라 30분 이상을 그냥 허비해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재수 없으면 입국 심사 한번 받는데 반나절은 그냥 날아가 버리는 일도 매우 흔하죠. 그러나 한국의 인천공항은 한국의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했다는 엄청난 기술을 공항에 구현해둔 상황이었고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경험을 한 뒤 완전히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인천공항에서는 다른 공항에서처럼 수동 여권 검사를 위해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대신 AI로 구동되는 스마트 입국 심사를 통해 3초 만에 공항을 통과할 수 있었거든요. 이 기계는 얼굴 인식 스캐너를 통해 입국 심사관과 상호작용할 필요 없이 3초 이내에 여권과 생체 인식 데이터를 즉시 일치시켰는데요. AI를 통한 입국 절차는 입국객의 얼굴과 여권을 대조함과 동시에 그가 최근에 어떤 국가에 체류했는지, 범죄의 이력은 있는지 등을 자동으로 평가했고 위험도에 맞게 여행객들을 입국시키거나 혹은 더욱 세심한 검사가 필요한 인원의 경우 빠르게 별도의 인터뷰실로 안내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이렇듯 사람보다 훨씬 정확하고도 빠른 AI 시스템 덕분에 한국의 인천공항은 다른 서구권 공항에 비해서도 처리 시간을 85% 이상 단축했다고 평가받고 있었는데요. 저는 기술력 하나로 공항에서부터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에 감탄이 절로 나오면서 공학도로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술을 개발해놓은 한국에 존경의 감정마저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어요. 한국은 정말 여행객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전부 극강의 편의성을 느끼게 해주려고 작정을 했는지 수화물의 경우에도 스마트 수화물 배송 시스템을 구현해 놓으며 대기 시간이 일절 없는 인프라를 구현해 놓은 상태였거든요.
저는 제 수화물을 되돌려받기까지 대부분의 다른 국제공항과 마찬가지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릴 것으로 예상하고 수화물 보관소로 걸어갔는데요. 그런데 저는 분명 3초 만에 입국 심사를 마쳤음에도 제가 수화물 보관소로 향하자 제 캐리어는 이미 제 쪽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한국은 인공지능 기반 수화물 추적 시스템을 개발해 놓은 상태였고 비행기 착륙 후 단 5분 만에 수화물이 도착하도록 수화물 흐름을 최적화해 놓았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장면을 당연하다는 듯 보여줄 수 있던 거였습니다. 심지어 여행객이 장애인일 경우 이 캐리어는 인천공항 내에 짐꾼 로봇과 자동으로 연동되어 불편한 여행객의 목적지까지 편리하고 안전하게 배달해주기까지 했는데요. 저는 이러한 극강의 편의성을 자랑하는 한국의 시스템에 한국은 그냥 나라 자체가 남을 배려해주기 위해 거의 미쳐있는 국가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동시에 어쩌면 한국이 이렇듯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단숨에 기술 패권을 쥐며 인류의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던 이유는 한국은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고 더욱 편리함을 보장해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므로 이러한 선한 의도가 모여 한국이 최고의 기술 강국으로 발돋움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공항에서부터 프랑스는 한국에 비한다면 그저 인류의 기술자 앞에 공학 전공 대학생쯤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며 넋이 나간 채 공항을 빠져나가려고 했죠. 그러나 저는 공항을 빠져나가기 직전 또다시 충격적인 모습을 목격하고 완전히 얼이 빠지고 말았는데요. 바로 한국 공항에서는 웬 주인 없는 캐리어가 빼곡히 모여있길래 뭔가 싶었더니 알고 보니 한국인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귀중품이 들어있는 캐리어로 줄을 서고 있던 거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은 버스를 기다리는 줄에 자신의 캐리어를 남겨두고 자신은 근처 카페나 식당에서 시간을 보내는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서야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행동을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 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다른 한국인들은 이러한 무방비 상태의 캐리어가 대놓고 즐비해 있었음에도 아예 눈길조차 주지 않고 제 갈 길을 갈 뿐이더라고요. 프랑스에서는 멀쩡히 쥐고 있는 캐리어마저 전부 훔쳐가는 상황이지만 오직 한국만큼은 오늘 내 캐리어를 교체할 생각이니 누구라도 좋으니 제발 내 캐리어를 훔쳐가 주세요 라고 말해오는 듯한 행동을 함에도 그 누구도 캐리어를 훔쳐가지 않았고 저는 이러한 다른 차원의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놀라기도 지쳐 한숨을 쉴 뿐이었습니다. 최강의 기술력과 인프라, 시스템까지 갖춘 한국이 시민의식마저 최고 수준인 모습에 제 조국인 프랑스가 완전히 후진국으로 전락해버린 것 같아 약간의 씁쓸한 감정이 들었거든요. 아무튼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다른 외국인들도 한국인들의 이러한 놀라운 시민의식 모습의 연신 동영상을 촬영하여 자신의 SNS에 업로드하며 감탄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다른 국가들에서도 한국과 같은 모습은 절대로 보여줄 수 없는 모양이었고 한국은 그만큼 전 세계를 경악시키는 특별한 국가였던 거였죠. 그렇게 저는 완전히 가출해버린 정신을 가까스로 머릿속으로 다시 집어넣으며 인천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역시나 계속해서 놀라운 모습만을 보여주더군요. 일단 저는 인천공항 버스를 통해 도로를 이동하면서 한국은 제 생각보다도 훨씬 더 부유한 국가라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웬만한 유럽 선진국 사람들도 쉽게 구매하지 못하는 고급 차량들은 한국 도로에 당연하다는 듯 즐비해 있었거든요. 독일 사람들도 비싸서 구매하지 못한다는 벤츠 차량은 한국의 도로에서 거의 자전거 보이듯 흔하게 찾아볼 수 있었고 결국 저는 그래도 아직은 프랑스가 한국보다 우위에 있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조차 전부 잃어버린 채 그대로 완전히 할 말을 잃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완전히 넋이 나가버린 저를 그냥 두지 않더군요. 한국의 길거리에는 더더욱 엄청난 것들이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일단 저는 한국의 거리가 이상하리만큼 깨끗한 모습에 기이한 감정마저 느꼈는데요. 물론 시민의식이 훌륭한 한국인들이 길거리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으리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했지만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한국의 길거리는 너무나도 잘 관리되고 있다는 느낌을 자아냈거든요. 하지만 저는 곧 이러한 한국의 비밀을 눈치채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한국의 길거리에는 AI 기반 청소 로봇이 시범 운영 중이었고 이러한 로봇은 사람과는 달리 휴식을 취할 필요가 없었기에 한국의 길거리는 그야말로 24시간 지치지 않는 전담 청소부에 의해 관리되고 있던 거였습니다. 심지어 이 로봇 청소부는 첨단화된 AI 스캔 기능을 통해 혹여라도 범죄의 현장을 포착하면 그러한 위험한 상황을 자동으로 인지하고 당국에 알람을 보낸다거나 혹은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포착하면 자동으로 구급대에 연락을 보내는 등 치안 유지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야말로 한국은 천재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그저 청소 로봇 하나만으로도 치안까지 유지하는 최강의 응용력을 보일 수 있던 거고, 저는 극강의 기술력을 통해 무궁무진한 응용까지 하는 한국의 모습에 도대체 이 나라를 따라잡을 국가가 있긴 한 걸까 싶어 그저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죠. 저는 공학도로서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프랑스 사람으로서 프랑스가 한국에 의해 뺏긴 기술 패권을 다시 찾아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한국의 이러한 압도적인 모습을 보고 있다 보면 한국을 재역전하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허탈한 감정과 존경스러운 감정 등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며 거리를 걸었고, 얼마 뒤 제가 프랑스에서 찾아놓았던 한국의 유명 식당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곳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뭔가 알 수 없는 이질감을 느끼게 되었죠. 왜냐하면 이곳은 분명 대기 시간이 평균 1시간일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고 있는 식당이었음에도 식당 밖에서 대기를 하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라는 말인가? 저는 당황스러운 마음을 애써 감추며 일단 식당 내부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게 된 식당에서 식당 직원은 제게 연락처를 묻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행동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제게 연락처를 물어온 한국인 남자 직원은 꽤나 잘생겼고 키도 컸기에 저는 약간의 기대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저는 그 찰나의 짧은 순간에 별의별 생각까지 다 했을 정도로 설레는 감정을 가진 채 그에게 연락처를 알려줬죠. 그런데 이 한국인 직원은 연락처를 적어준 제게 경악을 금치 못할 말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당신의 연락처를 대기열에 등록해 두었습니다. 지금 QR코드를 문자로 전송해드렸으니 당신은 이 QR코드를 통해 대기 순번과 예상 대기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당신의 차례가 되면 자동으로 문자가 가니 확인 후에 식당으로 다시 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의 말에 벙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제가 마음에 들어서 연락처를 물어본 게 아닌 그저 최첨단 기술을 통해 더 편리한 대기를 하게끔 해주기 위해 연락처를 물어봤던 거였거든요. 일단 저는 도대체 한국은 얼마나 강력한 기술력과 인프라를 가진 국가면 한국인들은 인기 식당에서의 식사를 위해 줄을 설 필요조차 없게 되었단 말인가 싶어 놀라운 인프라 덕분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편리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엄청난 부러움을 느꼈어요. 프랑스에서는 노약자들조차 어김없이 몇 시간 동안 줄을 서야 하는 게 당연시 여겨지고 이로 인해 낭비되는 시간도 상당하지만 한국은 그러한 과정을 아예 건너뛰어버린 나라였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한국인 직원이 제가 마음에 들어서 연락처를 물어본 게 아닌 상황에 허탈함과 부끄러움을 느꼈고, 이러한 감정은 이내 분노로 변하고 말았는데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런 쓸데없는 시스템은 왜 구현해 놓은 거냐며, 예상 대기 시간은 어떠한 근거로 책정된 거냐며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직원은 이런 불평은 또 처음 듣는다는 듯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놀라운 대답을 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글쎄요. 추운 겨울날에 1시간 동안 밖에서 줄을 서가면서 대기를 하는 건 그렇게 유쾌한 경험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노약자들은 1시간은커녕 10분을 기다리는 것조차 어려워하거든요. 또한 줄을 빼곡히 서다 보면 다른 통행로를 막아서 다른 사람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다른 식당에 민폐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한국의 대부분의 대형 식당들은 이러한 AI 대기열 시스템을 사용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를 최소화하는 거죠. 또한 이러한 AI 기반 대기열 시스템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테이블 회전율 및 손님들이 주문한 메뉴별로 평균 대기 시간을 계산해주고 있으므로 오차 범위는 거의 없는 수준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자마자 완전히 넋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한국의 AI 기반 대기열 관리 기술은 한국의 스타트업이 개발했다고 했기에 저는 이러한 작은 기업들마저 무자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건강한 산업 구조에도 감탄을 하게 되었죠. 프랑스에서는 모든 강력한 기술들을 전부 대기업이 독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대기업 독점에 따른 부작용이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정말 알면 알수록 무시무시한 국가였습니다. 아무튼 저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놀라운 인프라 덕분에 따뜻한 카페에서 편안한 대기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1시간 뒤에 식당에 입장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저는 한국의 식당에 입장하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어를 전혀 할 줄 몰랐음에도 요리 선택 및 주문에 있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한국의 식당 테이블에는 다개국어를 구사하는 주문 태블릿이 구비되어 있었고 개인의 취향,
채식주의 및 알레르기 반응 등의 식단 제한, 그리고 AI 추천을 통해 개인화된 최고의 요리를 추천해주고 있었죠. 사실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저는 음식을 주문하는데 특히나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는 국가에서 이러한 제 상황을 알리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는 스페인으로 여행을 갔을 때 땅콩이 함유된 요리를 잘못 먹었다가 저승의 문턱을 밟은 적까지 있죠. 그러나 저는 한국에서 별다른 요리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지도 않았음에도 제 국적과 나이 등을 통해 최고의 음식을 자동 추천받고 이곳에서의 경험을 한껏 즐길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한국에서의 경험이 얼마나 만족스럽던지 저는 한국은 팁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국가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테이블에 소정의 지폐를 올려둔 채로 식당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식당 밖에 나오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할 경험을 하게 되었죠. 바로 한국인 직원이 곧바로 뛰쳐나와 저보고 현금을 놓고 갔다며 팁으로 올려놓은 금액을 다시 제게 돌려줬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정직성에 감동을 받으면서도 이건 음식의 퀄리티와 식당의 인프라에 만족한 저의 소정의 팁이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식당 직원은 한국은 팁 문화가 없는 국가이며 자신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한 것일 뿐이니 절대로 이러한 팁을 받을 수가 없다며 한사코 거절했기에 저는 그렇게 한국에 다시 한번 감탄한 채 발걸음을 옮겼죠. 프랑스의 불친절한 직원들은 별다른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않았음에도 팁을 바라곤 하고 식사를 하다가 숟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려도 팁을 지불하지 않으면 절대로 추가적인 숟가락조차 가져다 주지 않을 정도로 최악이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모든 면에서 완벽했고 저는 이 나라야말로 제가 진정으로 발전할 수 있고 제 인생을 걸어야 할 국가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한국 대학교로의 입학 절차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며 한국에서 최고의 공학도로 성장하게 될 미래의 제 모습이 너무나도 기대되는데요. 동시에 제가 만약 일본인들의 말만 믿고 한국이 아닌 일본을 선택했다면 어떤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을지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함을 느끼고 있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